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의 준입니다. 오늘은 이란과 러시아,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두 나라죠. 그 나라에 새로운 부담이 가해지게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그 두 나라의 후원을 받고 있었던 시리아가 최근에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아사드 정권이 몰락하고 새로운 반군 정권이 들어섰는데요. 문제는 뭐냐? 아사드 정권이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이란의 어마어마한 채권,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 돈 누가 갚아야 될까요? 그와 관련된 논쟁 여기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건데요. 시리아 신정부가 아사드 정권의 막대한 빚을 상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국제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리아 내전 중에 아사드 정권은요, 동맹인 러시아와 이란 등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차입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냐? 정확하진 않지만 이란의 경우에는 약 500억 달러의 부채를 자신들이 시리아에 갖고 있다고 말하고요. 러시아는 한 1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최소한 300억에서 500억 달러가 있다는데요. 5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냐? 한 70조 원 정도 됩니다. 70조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일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만 600조 원이 넘어가고 이제 곧 700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뭐 70조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시리아 입장에서 다릅니다. 시리아의 GDP가요,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어서 지금 연 1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빚이 500억 달러가 있는 거예요. GDP의 5배나 되는 돈이, 그것도 지금 반군 정권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이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시리아가 갚고 싶을까요? 전혀 갚고 싶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시리아 현 정권이 아무리 돈을 갚기 싫어도 국제법상 원칙이 있습니다. 국제법상 원칙은요, 정부 승계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후임 정부가 선임 정권의 채무를 계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예외는 있거든요. 바로 전임 정부의 부채가 전쟁 수행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 전쟁 수행이 현 정부를 압박하고 탄압하기 위한 거일 경우에는 예외를 할 수 있다라는 해석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국제법상 정부 승계의 원칙은요, 계속 지켜져 왔습니다. 반군이라고 해도 특별히 예외가 된 적은 그렇게 많지 않는가 봐요.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1986년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 붕괴 등 다양한 사례에서도요,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합니다.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필리핀 마르코스 독재 정권이 무너졌을 때도 후임 정부들이 다 그 부채를 인수해 갔다는 거죠. 다만 소수의 예외 중에 하나로 전쟁 부채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개념은 기존 정권이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 전쟁에 수행한 직접 차입금은 이후 내전서 반군이 승리할 경우에 후임 정부가 상환한 의무가 없다라는 논리에 근거한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1883년 멕시코 정부가 과거 왕정 시절에 빌린 전쟁 부처의 상환을 거부한 사건이 있고요. 1899년 보호 전쟁 이후에 남아프리카를 석권한 영국이 아프리카너 정권의 전쟁 부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너 정권은요, 영국에 맞서 싸웠던 네덜란드계 이주민으로 남아공의 백인들 중에 상류층을 이루고 있는 그 아프리카너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리아 현 정권이 이 빚을 갚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는데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차입금은요, 2011년 내전 발발 이후에 본격적으로 외채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해당 잔금은 사실상 반군 세력을 억압하고 지금 아사드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동원됐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추정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 2011년 이후에 아사드 정권이 만든 부채는 우리가 갚지 않아도 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2011년 이후에 부채를 내더라도 그 부채 중에는 기존 채무를 유예한 것도 있겠고 롤오버한 것도 있겠고 계속 갱신해가는 그런 부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낸 부채 중에 얼마가 전쟁 수행을 위해 썼느냐를 가지고 또 논쟁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될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전략으로 굉장히 공공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에는 그래도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좀 미뤄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나면서 유가는 더 이상 미국의 고려 요소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이란은 지금 거의 모든 석유 수출, 그러니까 석유 수출의 약 70%를 중국에 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달러가 없고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시리아에 뭐 장부상 부채라고 할지라도 그 시리아에 준 돈은 거의 다 떼먹히게 되는 겁니다. 이란으로서는 큰 타격이죠. 무려 500억 달러에 이르는 돈이 떼먹힐 수 있다는 거고요. 러시아도 한 30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떼먹힐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두 나라의 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시리아 복원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또 상당히 또 논의되고 수많은 논쟁을 촉발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북한과 관련된 우리 통일 문제에서도 또 새로운 이슈를 던져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요. 미국 제재에 대한 홍콩의 강경한 대응입니다. 이 홍콩이 작지만 강합니다. 이제 뭐 홍콩은 일국 양제라는 이름만 붙어 있지 사실상은 중국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홍콩의 대응을 보면 중국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요. 미국이 최근에 홍콩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대규모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관련돼 있거나 어떤 제재 회피에 관련돼서 홍콩 기업들이 사용되니까 미국이 제재를 한 건데요. 홍콩이 그러자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미국 제재 결코 안 따를 거다. 우리는 유엔 결의 외의 조치는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건데요. 이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재무부는요, 지난 14일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필요한 자재 수출을 지원한 혐의로 개인 6명과 기업 12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 중에는요, 홍콩에 본사를 둔 슈퍼소스 인더스트리얼이라는 회사와 하고요, 그 회사의 소유주인 왕차오가 포함됐는데요. 이 회사는 이란에 미사일 제작에 쓰일 수 있는 아라미드 섬유라는 첨단 섬유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상하이에 본사를 둔 섬유 전문 기업 탄체인도 이번 제재 대상과 연관된 조직으로 지목됐는데요. 이 탄체인도 탄소 섬유나 아라미드 섬유 같은 전략 물자를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콩 정부는 미국이 제재한 날 성명을 내고요. 유엔 안보리 제재는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이는 이란 협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정부는 개별 국가가 자의적으로 부과한 제재까지 따를 이유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 개별 국가는 미국이 말하는 거죠. 미국이 부과한 제재까지 우리는 따를 필요가 없다. 홍콩은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체계를 국제 기준을 통해서 이미 충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요, 홍콩이 우리는 미국 기준을 절대로 따르지 않을 거야라고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그럴 거고 미국 제재 전혀 신경 쓰지 않아라고 하는 겁니다. 홍콩이 글로벌 금융 허브, 글로벌 허브라고 하지만 이 홍콩의 글로벌은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을 말하는 게 된다는 걸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은 유엔 이나 어떤 국제기구를 통한 제재는 받아들이지만 미국의 제재는 받아들이지 않다는 거죠. 그 전까지 홍콩이 가치가 있었던 건 일국 양제로 서방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서방의 규제를 따르기 때문에 일국 양제로서의 홍콩이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완벽한 중국 중심의 글로벌 체계를 만들어 간다라는 걸 홍콩이 이번에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중국은 유럽을 꼬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상당히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틈을 중국이 파고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파고든다고 파고들여지진 않습니다. 물론 유럽이 어떤 경제적 이익 때문에 중국과 어느 정도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그 틈을 파고들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런 모습은 전 세계가 또 갈려나가고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합종연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요. 19일에 베이징을 방문한 라르스 로에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 외교부장은요, 중국과 EU 간 관계 정상화 및 실무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덴마크가 중국과 EU 간 건강한 관계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왕이 외교부장이 강조한 게 이겁니다. 양국이 다자주의,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통의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라고 한 건데요. 이거는 미국을 뭐 디스하는 거겠죠. 미국이 지금 일방주의로 나가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 곳곳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 중국은 덴마크 그리고 EU와 함께 과거의 다자주의, 자유무역을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덴마크 기업의 중국 투자 확대를 환영하고 덴마크 내 중국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 제공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부장이 다시 덴마크를 이렇게 띄워주면서 덴마크의 소갈이하는 부분을 긁어줍니다. 뭐냐?
중국은 덴마크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하고 덴마크도 중국의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덴마크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무슨 뜻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수차례 지금 계속 덴마크를 긁고 있는 그린란드 합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린란드가 덴마크의 자치령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덴마크 주민들을 부추겨서 덴마크에서 독립하고 우리한테 넘어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를 희망한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대만 문제죠. 양안 관계에 있어서 중국 편을 들어달라. 하나의 중국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라스무센 장관은요. 외교적인 멘트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덴마크가 EU와 중국 관계를 건설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의사가 있고 디커플링과 무역전쟁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과 다자 시스템을 지지하고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서 중국과 협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요 문구만 보면 사실 왕이가 말하는 걸 크게 들어주질 않은 겁니다. 덴마크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할 테니 우리를 받아달라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토 보전, 중국의 영토를 하나의 중국을 명확히 지지한다 이런 말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 중국과 협력한다라는 말이 또 중요한데요. 이 국제질서 수호라는 건 중국이 말하는 국제질서가 아닙니다. 미국과 서방이 2차 대전 이후 구축해온 국제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항행의 자유 같은 대만 해협을 어떤 상선이든 누구의 규제도 없이 통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이 말한 구단선 같은 남중국 회로의 해양 영역 확대에 반대한다는 뜻을 은연중에 내비친 거죠. 그래서 덴마크는 중국이 원하는 답을 해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중국과 공통의 이해가 있을 때는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